가버먼트입니다. 오늘은 저기 이제 연희동에 테일러 샵을 하고 있는 솔라노 비스포크에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인터뷰 뭐 궁금한 것들 물어보고 뭐 원래 또 아는 사이에 잘 아는 동생이어서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려고 왔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연희동에서 조그맣게 테일러샵 운영하고 있는 솔라노 비스포크의 대표 진영주입니다. 그 민키 형하고는 예전에 룸메이트 사이로 가게 자리 쉐어를 좀 했었고요. 이후에 독립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또 공교롭게도 또 인터뷰를 또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늘 재밌게 제 이야기 그리고 테일러링 분야 이야기 그 외에 옷 만드는 이야기 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프로페셔널한데? 자기 준비하고 대박인데 이거?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그냥 영상 끝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일단 뭐 오늘 그냥 여기 왔으니까 연희동에 샵 차린 지가 이제 1년 넘었나?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 조금 넘었나? 어때 요즘? 어떤지 그냥 한번. 일단 아무래도 저는 이제 다른 기존 양복점들하고 조금 다르게 이제 플래너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복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플래닝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지는 않고 지인들 통해서 많이들 들어오시는 편이고, 좀 재밌게도 연희동 계신 분들 중에 본인들이 입고 싶어하는 복식이 시장에 없는 경우가 덜어 있으셔가지고 동네 주민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입고 싶은 거 좀 많이 찾아주시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복 말고도 저는 뭐 최근에는 부츠컷 같은 좀 되게 재밌는 작업들도 들어오고 있고요. 코트도 뭐 일반적인 그냥 양복 위에 걸치는 코트보다도 그냥 소위 그들이 말하는 휘뚜루 마뚜루 입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의뢰들이 좀 들어오고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장르 구분이 좀 많이 없어진 상태예요. 저는 그냥 만드는 방식만 비스포크가 됐을 뿐이지 뭐 다른 업체들처럼 딱 양복 스타일에 국한돼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 편이에요. 네. 처음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도 듣는데 테일러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테일러링이 어떤 건지 그래도 좀 알아듣기 너무 어렵지 않게 한번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테일러링에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몇 부류가 있잖아. 파가 약간 스타일이.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영국 스타일, 이태리 스타일 이게 테일러링에서 제일 큰 약간 쌍두마차 같은 스타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약간 그런 얘기들을 한번 그 배경 설명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살짝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테일러링은 이제 비스포크라고도 쓰이기도 하는데, 이제 비스포크라는 말은 bespoken for 이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객이 말한 대로 옷이 나온다라는 뜻인데, 이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좀 테일러링이란 것은 그 봉제 재봉틀을 쓰는 것보다는 이제 손바느질의 비중이 훨씬 높은 옷을 뜻하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손님의 몸에 맞춰서 한 벌에 옷이 생산된다라는 게 이제 테일러링과 비스포크의 가장 어떤 그런 주제가 될 것이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 이 세 개 국가가 이제 원래는 테일러링 스타일의 주축 그랬는데, 아무래도 미국식 테일러링은 미국이 워낙 또 산업화가 급격화되면서 그런 기성복들이 강세가 워낙 강해지다 보니까 그런 1인이 운영하는 테일러 샵들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그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의 색수트라고 하죠. 좀 펑퍼짐하게 있는 수트는 사실 다른 국가,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명맥만 좀 이어지는 케이스고, 제가 알기로도 미국 내에서 정통으로 그렇게 미국 아메리칸 스타일의 색수트를 하는 곳이 많이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고, 네, 색수트, 그러니까 푸대자루 같은, 색수트, 잘 발음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영국 스타일은 굉장히 좀 단단하게 이제 안에 내부 심지나 패드도 좀 두꺼운 걸 쓰면서 좀 각지고, 그리고 원단도 조금은 이제 아무래도 영국이 습한 나라다 보니까 조금 투박한 원단을 많이 쓰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한 이태리 같은 경우는 특히 나폴리랑 피렌체가 이제 또 지역 중에선 중심으로 이제 잡히는 곳인데, 저는 사실 피렌체 스타일이 뭔지 정확히는 뭔지는 모르고,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나폴리 스타일이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나폴리 스타일을 하면은 조금 얇은 원단에 허리가 좀 강조가 되면서
좀 약간 야시시한 스타일이라고 저희는 섹시한, 약간 섹시한 스타일, 네, 바람둥이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태리 사람들 이렇게 이태리 약간 이렇게 스타일. 얘기하면서, 네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따로 어떤 지역적인 색깔을 두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손님 니즈 최대한 많이 맞춰드리려고 하고 굳이 제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약간 엔지니어드 가먼츠 같은 느낌인데 그게 조금 더 정갈하게 정돈된 느낌이다라고 하는 그런 테일러링을 약간 더 뭔가 스트릿. 네 맞아요. 조금 더 오버사이즈에 좀 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을 저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와 근데 말을 너무 잘하는데? 아니 이거 뭐 내가 그 의뢰한 다음에 그 이후로 계속 준비한 것 같아. 와 근데 진짜 깔끔하게 너무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이 코트 완성될 때쯤 또 해갖고 한번 이따가 이제 어떤 코트를 시작할 건지 그거 얘기 수트 코트 말고 오케이 수트를 얘기를 할 건데 그거 완성될 때쯤에 한 번 더 오기로 일단 했어요. 예. 그리고 일단은 나도 궁금하고 또 궁금해 할 만한 게 우리나라에는 내가 알기로는 테일러링이 거의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걸로 아는데 그럼 우리나라에 주로 테일러샵 하면은 뭐 옛날에부터 오래 있던 데도 있고 영주가 너가 만든 솔라노처럼 얼마 안 된 데도 있지만 이제 그래도 뭐 대부분 일본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면은 뭐 스타일이 뭐 이태리 쪽이다 아니면 뭐 영국이다 아니면은 뭐 그것도 아니고 중간이다 아니면은 약간 다르게 일본 스타일이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는 어떤지 좀 궁금해갖고 한번 그런 거 얘기를 한번. 그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모신 스승님이 이제 연세가 올해 지금 한 80 정도 되시는데 훨씬 넘으셨죠. 그럼 거의 90 바라보고 계신데 저희 스승님의 스승님이 이제 일본 테일러한테 일제시대 때 배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개항을 먼저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영국 출신 테일러 분들이 많이 넘어오시면서 일본의 이제 재단사들이 육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점령을 하면서 그 일본에 있던 재단사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당시 경성이죠. 경성에 이제 양복을 이제 판매를 하시려고 들어오셨는데 어쩔 수 없이 일본 사람들보다는 한국 사람을 그 조수로 부리기가 편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때부터 일본 재단사들 밑에서 많이 좀 차별받으면서 배우셨던 좀 눈물의 역사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테일러 분들은 영국을 통해 들어온 일본화된 그러니까 영국의 스타일을 처음에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도 업계 용어로 뭐 니브, 뭐 고링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제 그게 다 일본에서 넘어온 용어를 지금도 저희가 쓰는 거예요. 뭐 흔히 말하는 가다마이라는 말도 이제 그냥 어깨에 걸치는 수트를 가다마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용어도 이제 아무래도 일본 출신 재단사분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넘어왔다 보니까 이렇게 쓰게 되는 말들이고. 근데 아무튼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행하던 스타일이 일본식 수트 제작 방식이었는데 이제 소공동에서 이제 좀 오랜 시간 지나면서 이태리 스타일도 받아들이고 지금은 사실 어느 나라 스타일이다라고 하기가 애매해질 정도로 많이 로컬라이징이 돼버린 상태예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 손님이 나폴리 스타일대로 해주세요 하면은 그런 느낌을 따라가는 것 뿐이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본국에서 바라봤을 땐 그냥 어설프게 따라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또 한국 테일러링의 나름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한 지역에 속하지 않고 한국만의 좀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게 예를 들면 실제로 본국에서 온 수트를 보면 마감이 생각보다 좀 실망스러운 경우가 왕왕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손기술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마감은 정말 한국이 정말 너무 잘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는 이제 저는 이제 그 스승님한테 또 배웠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그 다음 세대의 테일러들도 있는 반면에 요즘은 또 영국이나 이탈리아에서 실제로 배우고 오셔서 자기 업장을 차리신다던가 혹은 기존 업장에서 높은 재단사 자리로 가셔서 일을 하시는 케이스도 많아져서 지금은 굉장히 다분화됐어요. 이 재단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경위가 되게 많이 다양해졌어요. 예전보다는. 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아까 초반에 그 하던 얘기로 다시 약간 돌아가 갖고 아까 요즘 이제 어떤지 일단 1년 조금 넘었는데 이제 너 예상만큼 사람들이 여기
많이 오고 약간 그런지 오는 사람들 나이대라든지 뭐 직업 약간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해. 그러니까 나도 개인적으로 옷을 좋아하고 뭐 그러지만 옷 하는 사람이지만 이 테일러링은 그러니까 이런 맞춤 수트는 나도 나 결혼할 때만 사실 한번 맞춰본 게 단데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어떤지 한번 얘기해 줘. 일단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변 지인분들이 이제 저를 소개를 시켜 주셔서 주변에 이제 결혼을 앞두신 분들이 예복을 하러 오시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고, 이제 연희동에 지금 제가 자리 잡은 지가 1년 조금 넘었는데 아무래도 1년 좀 넘게 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제 주변 주민분들이 여기가 대체 뭐 하는 곳인가 궁금해 하시면서 종종 들어오시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하셨던 분들이 결국은 이제 한 번씩 주문을 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예복을 한정해서 작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마켓에서 사고 싶었던 옷이 있었는데 그게 뭐 절판이 됐다거나 품절이 되면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제품들을 사진을 보여주시고 비슷한 원단을 혹시 좀 마련해 줄 수 있냐 해서 뒤에 보시면 제 이 다 원단 번치북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 되게 다양한 원단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스와치라고 안 하고 여기 번치북이라고 합니다. 네, 스와치는 조금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렇게 한 50대 50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제가 예상한 것보다는 조금 더 잘 되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가 웨딩 플래너 분들을 끼고 예복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량은 조금 거기서 조금 떨어지는 게 있긴 하죠. 나는 이제 그 웨딩 플래너랑 뭐 일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를 예전에 너 통해서 들어서 아는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 테일러들이 그거를 하고 있잖아. 그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우선은 기본적으로 아마 대부분의 신랑 신부님들이 결혼을 하시게 되면 이제 웨딩 플래너 분들하고 같이 디렉팅을 하시게 될 거예요. 소위 말하는 스드메라고 하죠. 네, 스드메라고 하는데 이제 신부님들 같은 경우가 특히 더 필요하시긴 하죠. 왜냐하면 메이크업도 신경 쓰셔야 되고 드레스부터 식장, 사실은 결혼식 자체가 신부님이 조금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행사잖아요. 근데 이제 신랑님들의 수트가 거기에 이제 같이 껴 있는 건데, 이제 플래너분들이 이제 테일러링 샵들하고 계약을 하면 그 계약된 곳들 중에 고객님하고 어울릴 만한 데를 추천을 해드려서 고객님들이 방문을 하는 시스템이죠. 근데 제가 이제 테일러링을 공부하면서 이쪽 시장을 봤을 때 느꼈던 좀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예복을 하게 되면 기타 부가 서비스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고, 그냥 순전하게 본질적으로 옷으로만 승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느꼈을 땐 그런 가격적인 부담이 손님에게 전가되는 부분도 있고, 옷을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도 저는 옷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싶은데 그 외적인 부분들의 좀 셔츠라던가 구두라던가 혹은 대여복이라던가 기타 너무 많은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감당할 능력이 안 돼서 저는 그냥 옷만 만드는 데 좀 집중하기로 해서 안 하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이거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왕왕 플래너분들이 이제 옷 스타일에 간섭을 하시는 경우가 조금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독립적이고 싶었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예복을 하시러 오시는 분들은 본인 스타일이 되게 뚜렷하신 분들이 많이 와주시긴 하세요, 애초에. 네, 그래서 좀 다행이죠, 저는. 네. 그러면은 이제 연령대 얘기했던 거 나이대는 보통 어느 정도 친구들이 많이 와? 아무래도 이제 제가 단가가 저렴하지는 않다 보니까 그래도 구매력, 소비력이 있으신. 해줘도 되나? 어떤 거요? 해도 돼? 공개요? 얼마에서 얼마? 아, 그럼요. 금액은 가장 좀 낮은 금액이 110만 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높은 거는 300만 원이 넘어가기도 하는데, 보통 많이 하시는 게 100만 원 중후반대의 원단들이 좀 실용적인 것들이 준비가 많이 돼 있어서 많이 하시는 편이고, 나이대는 한 20대 후반 분들하고 30대 중반 사이가 가장 많으신데, 제 단골분 중에는 50대 사업가 대표님이 몇 분 계세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본인이 하시던 스타일 그대로 원단만 좀 바꿔서 좀 주문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고, 이제 저는 좀 보통 연령대가 다양하긴 한데 20대 후반부터 한 50대 그 정도 사이까지가 제 손님 연령대인 것 같아요. 네. 너 생각엔 요즘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좀 안 찾잖아. 가격 말고는 뭔가 뭐 다른 이유라든지 뭔가 그 너가 생각할 때 그런 요인이 있을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일단은 그 이제 젊은 분들 포함해서 높은 금액대의 의상을 소비를 하시는 분들의 심리를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그 소비자들께서는 본인들이 소비한 금액만큼의 어떤 표시를 옷에서 내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죠. 로고가 박혀 있다던가 혹은 굳이 로고가 아니더라도 마르젤라처럼 그런 태그라던가 그렇죠. 그런 티가 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과시성 네, 소비라고 하죠. 근데 아쉽게도 비스포크는 좀 개인적인 만족이 좀 더 큰 옷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상표도 안쪽에 가려져 있고 사실 손님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하는데 다른 소비자들은 이제 그게 뭐 어느 브랜드인지 뭐 전혀 알 그럴 방법이 없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그 이제 예비 소비자분들한테 좀 어필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당신들이 소비하시는 금액이 이제 가시적으로 보이는 걸 넘어서서 좀 시장에 없지만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이라던가 원단 선택을 이런 굳이 저 말고도 테일러링 샵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유니크한 소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아무리 비싼 옷이어도 이미 기성화된 옷은 개인의 신체에 정확하게 맞을 수가 사실 없거든요. 네. 아무리 오버사이즈여도 저희 같은 테일러링 샵에서는 신체의 밸런스에 맞게 확장을 시키는데 이제 아무래도 일반적인 소비 시장 안에서는 표준화된 사이즈로 나오니까 그래서 가장 개인화된 자기 옷을 만들기는 여기만큼 좋은 곳은 없죠. 기억나. 그 작업실 같이 썼을 때 그때 그분 중에 한 분이 꼼데가르송 엄청 옛날 바지 맞아.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더 이상 나오지도 않고 워낙 옛날 거라 그 매물을 찾기도 너무 힘들다고 해갖고 와서 복각 느낌으로 그 바지가 마음에 들어서 맞춰가는 분들도 있었어. 그런 것도 얼마든지 한다. 네. 그러니까 너한테도 사실 재밌잖아 그런 거. 재밌죠. 그지? 네, 또 재밌죠. 새롭게 새로운 패턴 원래 딱 저렇게 수트처럼 떨어지는 그거 아니고 이제 좀 꼼데가르송 패턴도 그렇고 맞아요. 좀 아방가르드하고 막 그런 것도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혹시 가격 같은 것도 대충 이건 수요 많을 것 같은데 진짜. 그 워낙 그 뭐 소재나 디테일이나 이런 거에 따라 워낙 다르긴 했지만. 그래서 아까 언급드린 대로 일단 저희 솔라노 비스포크는 시작이 110만 원이기는 한데 사실 그 가격이 책정되는 이유는 이제 오늘은 준비가 된 게 없지만 이 내부 안에 심지를 저희가 다 손으로 작업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원래는 이제 그 정갈한 수트의 볼륨을 잘 각지게 살려주기 위해서인데 사실 제가 다음번에 촬영하시게 된 제 옷 같은 경우도 조금 오버사이즈에 편하게 입는 수트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손바느질 같은 디테일을 빼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오버사이즈를 하고 있는 옷을 굳이 여기를 볼륨을 고정해서 잡아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부를 조금 더 간소화시켜서 가격대를 좀 낮추는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 요즘 흔히 말하는 이제 오피스 웨어라는 게 예전처럼 진짜 갑옷 같은 수트를 입으시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 있는 옷들을 많이 지향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 흐름에 맞춰가면서 동시에 조금은 생산 단가를 낮춰서 편하게 소비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당연히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질 거고요. 그 원단에 따라서 상이한 가격은 좀 어쩔 수가 없어서 거기서 상향되는 폭은 제가 뭐 어떻게 좀 하기가 힘들지만 나름대로 그 좀 저가형 원단 그래도 좀 좋은 걸로 준비하려고 지금 수배를 많이 하는 중이긴 합니다. 만약에 복각 같은 거를 누가 갖고 오신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너가 갖고 있는 이 원단 리스트 말고 예를 들어서 약간 다른 걸 원하면은 다른 것도 너가 약간 수배해갖고 해주고 그럴 의향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또 진짜 가격도 어쨌든 더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 아무튼 그 시가입니다. 그래서 시가 그 표현이 제일. 그것도 궁금한 게 있는데 저도 주변에 이제 슬슬 나이가 되다 보니까 양복을 맞추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도 다 이제 그냥 나와 있는 기성 셋업이랑 비스포크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도 제일 많이 하는 소리들이
나는 그래도 아직 다이어트 하고 있으니까 음. 난 지금 운동하고 있어. 음.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고 몸이 앞으로 변할 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비스포크를 못 맞추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좀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분들한테 뭔가 설득을 해주실 수 있을 만한 말이 있을까? 일단은 그거는 제가 좀 많이 공감이 되는 사례이긴 한 게 특히 신랑님들이 보면은 이제 그 당일 결혼식 당일에 가장 멋져 보이고 싶으셔서 옷을 맞추는 기간 중에도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아주 뭐랄까요, 체중에 왔다 갔다 하는 그 편차가 심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재단사인 제 입장에서는 완벽한 핏은 사실 없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조금 살이 쪄서 원래 3인치의 여유가 있던 옷이 뭐 2인치 반이 됐다. 2인치가 됐다. 사실 크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애초에 설계가 잘 되어 있는 옷이라면은. 그래서 편차가 너무 극강으로 심한 분들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본인이 다다르고자 하는 몸에 근접을 했을 때는 그때 맞추셔도 충분히 잘 떨어지는 옷을 맞추실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옷들은 표준 몸에 설계가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보통 설계를 할 때 어깨랑 상동의 비율을 가장 크게 보거든요. 그래서 요 밑으로는 조금 헐렁하거나 혹은 좀 타이트해도 위가 잘 맞으면 좀 잘 떨어지는 옷이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해서 너무 편차가 심하신 분들만 아니라면 비스포크 도전하셔도 좋고, 그리고 가장 좋은 장점은 저희는 수트를 만들 때 여분의 치접을 남겨놔요, 안쪽에다가. 그리고 이제 마감을 손바느질로 하기 때문에 그 손바느질로 한 부분을 살살 뜯어서 수정해서 다시 받거나 뜯어서 늘린다거나 하는 거는 좀 그래도 어렵지 않은 작업이라서 언제든지 다시 이제 조정이 가능한 여유가 많기 때문에 맞춤을 하시는 게 오히려 그런 체중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몸무게가 그러니까 5kg에서 뭐 한 5kg 정도 바뀌었다. 이 정도는 그 시접 안에서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는 거잖아. 그지? 물론 이제 뭐 2-30kg씩 그지? 그렇게 한 10kg 정도까지도 어느 정도 되는 약간 그러니까 내 생각에도 그럴 것 같았어. 아무튼.